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300명 안팎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야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 아이디어로만 나왔을 뿐 추진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원전 추진서를 정치소설의 벽리다라고 비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논란을 두고 거대한 원전 게이트다. 양측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의 말입니다. 출마 선언 후 연일 독한 비판 목소리 내고 있는 나경원 후보와 1분 뒤에 인터뷰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성사 가능성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습니다.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지 부자령 변호사와 예상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요동치는 국제정세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년 2월의 첫날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했다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했죠.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선거 구호 독하게 섬세하게 외치면서 종횡무진 현장 행보 이어가는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 전화로 인터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후보님 네. 머리 스타일을 바꾸셨던데요. 질끈 동염하셨습니다. 독한 다짐입니까?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독한 다짐이고요. 예. 또 정부에 대한 독한 비판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조금전에 독한 비판이라고 했었는데 예. 합리적인 비판을 연일하고 또 잘하시는 건 잘하신다 그러고요. 제가 사회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요새는 아무래도 서울시장은 조금 더 생활의 문제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합리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 해결을 독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해결을 독하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을 이제 머리 스타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너무 힘드세요. 우리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또 코로나 위기로 정말 삶이 내몰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은 또 특히 1년 3개월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직도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기는 멀었고 그러면 진짜 이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독한 정말 결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청취자분들은 지금 보니까 그 독한 머리 스타일도 잘 어울리신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예. 그분들,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뵙죠. 그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나오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말씀하시죠. 특히 이제 임대료, 그러니까 제가 출마 선언하는 날도 이태원의 먹자골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70m를 걸어가는데 여른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휴업 아니면 폐업 아니면 휴업 폐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다 까먹을 때까지는 휴업이고요. 임대료를 다 까먹고 나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는 폐업이더라고요. 그만큼 힘드신 거죠. 그래도 이제 이분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으신 고통,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대비도 이제 낼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신 분들 많고 그래서 그 손실보상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맞습니다. 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보니까 소급 적용 안 된다고 하고 또 증세 얘기도 들리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얼마나 형평성 있게 주느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원 마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재원 마련을 지금 부가세 1%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아마 지금 힘든 시기에 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소주값 인상이랑 담배값 인상을 정말
이 시절 모르고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부가세 1%를 올리는 거는 맞지 않고요. 예.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본 예산에서 예. 그 20% 지출 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서 100조 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게 정말 이 형평성 있게 잘 그 구조를 짜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늘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주자. 그게 뭐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국세청, 뭐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랑 이렇게 우리가 협업만 하면 국세청 세무자료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비용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그 구조만 세밀하게 짜면 좀 합리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신이 적임자다. 어떤 걸 가장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독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1년 3개월 동안 할 일은 부동산, 코로나 위기 퇴치, 위기 극복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우유부단하거나 좌고우면하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여당 후보들은 이 뭐 정부가 한 거에 반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섬세한 정책을 집행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의정활동하는 동안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토요데이트라 그래서 늘 뭐 토요일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잘 못 들으면 탁상 행정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동안 쭉 정치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노하우 그런 걸 쏟아낼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시장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와의 협업이라든지 정부 또 때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연히 최대 화두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께서는 개발 제한을 좀 풀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이 아니라 그 규제를 풀자는 겁니다. 규제를 풀자고요. 그린벨트 등 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도 태릉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동부권 공약을 발표하러 갔는데 이 태릉을 지키는 분들이 거기 오셨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그린벨트 같은 걸 마구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용적률, 용도지구, 뭐 층고 제한 이런 것들이 오래된 규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뭐 토지 이용 모습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용적률, 법이 허용하는 그것을 최고로 찾아주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후보들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차별적인 부분은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원스톱 심의 서비스죠. 그래서 심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좀 단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당 출신 의원들하고는 여당 출신 후보들하고는 저희가 대별점이 많이 있죠. 뭐 특히 그 최근에 뭐 박영선 이제 후보가 30만 원까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우상호 또 후보는 또 그 강변북로 위에다가 또 짓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박영선 후보는 이제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죠. 공공주택을. 근데
30만 호 지으려면 그 여의도 부지의 면적의 17배의 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지를 어디서 다 확보를 하실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위례 신도시 아시죠? 예, 예. 위례 신도시가 42,000 세대인데요. 예. 그 위례 신도시 하나 만드는데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 호가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우상호 후보 공약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어떤 성 비위 때문에 이제 치르는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이번에 나경원 후보께서는 이른바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 중이다. 뭐 서울시에서 성비위만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뭐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모든 뭐 지금 이제 이 서울시장 선거 다시 치르는 것만 해도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씁니까? 네. 엄청난 예산을 다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일어났느냐, 선거는 왜 일어났느냐,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6층 시장실이라는 게 굉장히 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시장실 안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실에는 예. 성비위에 관련된 대책 부서가 예. 좀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뿐만 아니라 이런 성비 사건을 아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런 문화를 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고위 공무원들은 이게 늘 폐쇄적인 그런 문화 또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폐쇄적이거나 이 상명하복적 지극히 상명하복적인 문화도 바꿔야 되겠지만 예. 이 그런 의미에서 고위공직자들 그 사무실을 전부 다 유리 사무실로 해서 좀 개방감을 좀 확대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SNS 통해서는 배우 김혜리의 선행 소개하셨죠? 그 미혼부 김주환 씨 얘기. 이제 근데 이제 관련해서 뭐 또 제도를 좀 바꾸시겠다. 개선하시는데 말씀하셨죠? 예. 오늘 아침에 지금 안 그래도 인터뷰하기 전에 네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하고 이 문제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의 경우에는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부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부의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안 그래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뭐 구체적으로 좀 뭐 입법할 수 있는 부분을 입법안을 이제 마련하는 걸 논의했으니까요.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안 그래도 지금만 통화했는데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 그나저나 김종인 위원장이 신인도 주목하라. 이 어떤 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경선에 주목하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뭐 특정 후보를 뭐 염두에 두신 이야기는 아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선 시작됐는데 자꾸 이제 딴 쪽하고만 엮여서 뭐 안 오나니 안 나오니 나오 아니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경선을 좀 집중해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가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좀 여당의 독주,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야권에 표를 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어찌됐든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민주당 쪽 그 대선 잠룡들, 주자들, 주로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하신 어떤 경쟁 구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좋은 경쟁 구도로 가면 좋은데 예. 극단적 파퓰리즘 같은 걸 서로 막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익 공유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좀 이게 건전한 경쟁으로 가면 바람직하겠죠. 근데 지금은 좀 과열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그 세 분의 안 중에서 좀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 이런 거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부분은 저희가 좀 아주 신중하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자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그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 향해서 북한 원전 추진설 두고 이제 이적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또 선거 앞두고 이런 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정말 좀 참담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참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원전이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고 LNG나 이런 것보다요. 일종의 경제성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 그랬고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탈원전 반대하시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엉터리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했다는 건 지금 수사도 되고 있고요. 그러더니 이제 민간인 사찰하는 것도 났죠. 근데 북한에다 원전을 지금 갖다 준다는 거는 상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하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또 이제 막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삭제를 했는지 긴급하게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산업부 공무원이 신내림 했나 보다. 밤에 한밤중에 일요일 밤중에 가서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숨길 일이 아니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하게 정말 다 공개하자. USB 줬다 안 줬다 그때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는 USB 줬다고 정부 브리핑에 나와 있었는데 청와대 브리핑에 지금은 또 USB 안 줬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청와대가 브리핑한 게 있으니 그 USB 내용 다 공개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두고 여야의 정치권 공방 격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했던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이게 지금 공소장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문건이 북한 관련 원전 이슈라는 건데 이 내용 좀 혹시 좀 살펴보셨습니까? 공소장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문건이 한 대략 53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북한 원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소장에서는 문서 제목만 나오는데 이 제목만 봐서는 17건의 문건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라든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인 것 같고요. 논란이 되는 문건은 한두 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두 건 문건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금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근혜 정부 때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제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네. 파일명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작성된 것도 보이는 문서들이 꽤 있고요. 삭제된 문서 전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록 제목으로만 보면 월성 1호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서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월성 1호기 폐쇄로와 연관지어서 몰아가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제목만 봐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만 어제 산업부에서 문서의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서문에서 이 문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 서문에 보면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다. 그리고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결론 부분에 봐도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추가 검토되거나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2018년 5월이고요.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는 4월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시기가 제대로 맞지 않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 실무자의 어쨌든 정책 아이디어거든요. 실무자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상회담의 의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김종인 국민의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 이거를 이제 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건 이적행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하시는 또 이제 반발이 많은데요. 윤 의원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철진한 북분 공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단골 이슈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논란이 있었고 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등 큰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를 앞두고는 북한발 이슈를 만들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흑백 논리로 공격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좀 과했죠. 대통령이 원전을 몰래 지어주겠다고 했다. 이적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심각합니다. 최소한의 근거와 팩트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모습에 극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이라도 산업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 수준 낮은 정치의 민낯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국난 극복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이런 정치 선동으로 온 나라를 흔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께서요. 이게 턱없는 억측이다. 이게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이제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월 재보궐선거에 그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일종의 북한 공작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일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2012년에 NLL 대화록 이슈로 야당이 좀 재미를 봤는데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큰 영향은 주지 못했거든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갖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들 뭐 북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놀라고 멀쩡한 사람도 순식간에 간첩으로 만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보고요. 야당의 의도는 간단하거든요. USB라든지 삭제된 문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가려고 하는 건데 명백한 것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또 이런 이제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관련 기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소설 같은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제가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총괄을 했습니다.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원전은 논의된 바도 없고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적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적도 없는데 계속 했다고 하니 그게 소설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쓰는 소설은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상상으로만 쓰는 소설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 이제 판문점 회담 때 도보다리 쪽에서 이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할 때 입모양 보고 이제 발전소 이렇게 얘기했다.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2018년 4월 정상회담 직후에 특정 언론에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있은 직후에 청와대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이게 전달된 자료가 있거든요. 일종의 에너지 협력이 포함돼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 신경제 구상이라는 건 지금 대통령께서 2015년에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표한 일종의 평화경제 구상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보다리 회담 때 USB 꺼냈다는 주장이 완전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같은 의견이신 거죠, 당연히? 그러면? 맞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은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찍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USB를 전달했겠습니까? 조한기 전 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 있는 환담장이었습니다. 이게 정식 의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좀 무게감이 덜한 환담장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이 USB를 꺼낸 적이 없다 얘기했던 건 사실은 그러면 도보다리 회담에서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특정 언론이 도보다리에서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대응을 한 건데요. 앞서 나경원 의원께서 좀 잘못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럼 조한기 전 비서관과 혹시 통화를 하셨습니까? 통화도 했고 조한기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자면 USB를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건넨 시점과 장소는 도보다리 회담이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평화의 집 1층에서 환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원전이 아니었고 들어있지 않았고 말씀하신 신경제 구상 담긴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와대가 좀 법적 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또 사실관계가 또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글쎄요, 청와대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나홀로 계속 우기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그 책임을 저는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방식이 손해배상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저질러 놓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요. 김종인 대표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적행위 운운까지 하셨는데 그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신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아까 그 USB의 그 신경제 구상 내용이 이제 당시 언론에 공개됐던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러저러한 추론이 있었습니다. 신경제 구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요. 2015년
당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일종의 평화 구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청와대가 보도한 적은 없고 공개한 적은 없고요. 당시 언론이 이러저런 추측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청와대 법적 대응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뒤 3부로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